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대행이 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이제 2명은 임명을 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것이 위헌인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여야 입장이 굉장히 상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일단 여당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애초에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게 권한쟁의 심판으로 간 절차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에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별 임명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뒀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것은 이제 여야 합의가 있었고 원내대표 간에 11월 달에 합의가 있었고 국회의 표결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선별 임명하는 것은 위헌 판결이 나올 거다. 즉 인용될 거다. 이런 시각이 전망이 우세해지니까 이제 갑자기 절차상의 문제를 또 들고 나왔어요. 즉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가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소위 권한쟁의에 대한 표결이 없는데 왜 국회 명의로 했느냐?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측의 입장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국회법에 따르면은 국회의원의 표결과 관련돼서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의 표결이 있었고 그것을 공식 공문으로 대통령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이고 그때 국회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절차상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겠지만 커다란 문제 없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러니까 네.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건 선동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희가 법적인 하자, 흠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게 선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장 개인으로 한 게 아니라 국회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대표인데요. 문제는 국회를 대표하지만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한다. 여기서 의사를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표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표결을 안 했어요. 사실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고 한 겁니다. 최소한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이라도 들어봐야 되는데 본인이 한 겁니다. 뭐 본인이 국회의장 할 때 이재명 대표 명심 경쟁을 할 때 있어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 제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좀 제가 볼 때는 월권적인 상황이 조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탄핵을 했을 때 151석이냐 200석이냐 의결 정석수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151이라고 규정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헌재가 이거 관련해서 결정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이란 분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 얘기를 일방적으로 누가 봐도 민주당에 유리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하자는 내용이고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헌재도 9명입니다. 그다음에 선관위원도 9인 체제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법에 따라서 국회 추천 3인,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이 지명,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9인 체제는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헌재라는 곳은 다른 곳도 아니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고요. 정당을 해산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만든 법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권한을 가졌는데 대통령이란 민주당 정당성을 절차를 가진 대통령이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임명이라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위를 부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냥 사인만 하고 소위 말해서 추천하고 지명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인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임명이 남아 있습니다. 최 대행 측에서는 위헌 여부의 결정이 나오면 법무부 등과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다소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임명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헌재법 66조 2항에 보면은요 부작위 즉 미임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면은 그 판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강제 사항입니다.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이것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대 대한민국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갖다 임명하지 않았을 때는 권한대행의 소위 말해서 직권남용 위반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고소고발이 진행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권한대행의 불법 논란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 정신을 제1번으로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 저는 법제처에다가 직권 해석을 갖다가 해보고 확인하는 절차는 거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판결이 났다라면 그에 따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최 대행 측이 위헌 여부 결정이 나왔는데 따르지 않거나 좀 임명을 미룰 경우에는 네. 이게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는 입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헌재의 공보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 침해만 확인해 줄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하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죠.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한 사례가 있는데 어떤 법에 관련해서 국회가 이거를 개정하지 않은 법률이 43건이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위법적인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국회가 저지르고 있는 위법적인 상황은 괜찮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른바 평시란 표현을 할까요? 평상시 같으면 한 명의 어떻게 보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텐데 그 논란이 되는 사람을 그리고 한 명을 임명함으로써 구인 체제가 완성됐을 때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커진다. 소위 말해서 왜 유독 그 사람이야 되느냐. 저희가 볼 때는 논란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절차적 정당성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평상시와의 논의하는 굉장히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하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도 이 직무유기다라는 부분도 주장을 하고 이건 탄핵 사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당장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 같으십니까? 일단 요즘에 이제 지지율 문제도 있고 또 중도층이 바라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적 안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야 탄핵하고 싶겠지만 실제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말씀하셨던 직무유기에 대한 또는 지금 임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또다시 사법부로 가게 됩니다. 사법부에 가게 되면 빠른 판단이 될 거예요. 즉 임명 우선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법적인 행위로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탄핵을 우회해서 여러 가지 직무유기라든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법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근데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거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아까 국회 얘기하셨는데 국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는 법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66조 2항은 부작위, 즉 어떤 임명을 갖다가 행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한 판결은
이걸 거부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 법적으로 따질 문제도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정부를 과연 정부가 그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 뭐 당연히 임명 갈 거라고 봅니다. 법에 대한 부분,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건 저는 법에 적용을 해서 헌재가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헌재 또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이거를 임명하느냐 아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탄핵을 시켰어요. 그래서 대행의 대행이 온 겁니다. 그러면 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실제로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게 제대로 맞았는 거에 대한 것부터 우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허공 위에 집을 짓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기각이 되면 지금 최상목 대행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조차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해야 돼요. 근데 헌재가 왜 다른 거는 이거는 제쳐두고 이것만 유독 이렇게 하느냐. 헌재 한 명을 더 임명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일입니다. 본인들의 일을 본인들을 위해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저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대한 지적을 네. 하신 거예요. 짧게만 반박을 하면 예. 일단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죠. 대행 1, 대행 2가 있을 뿐입니다. 대행의 순서일 뿐이다. 즉 국무총리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순번의 문제고 선입선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먼저 쌓여 있는 헌법재판소에 사건들이 많은데 왜 이 사건을 나중에 하느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편의점입니까? 먼저 왔다고 먼저 판결하는 건가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의 보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자 그다음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직에 대한 판결이에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숫자가 6명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충분하게 즉 완전체로서 판결을 해야지 향후에 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회가 3인을 갖다가 과거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응급실 가면은요 먼저 왔다고 먼저 치료하지 않아요. 중환자부터 목숨이 위험한 사람부터 치료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아무리 사건이 많이 쌓여 있어도 헌법재판소의 완전체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는 것보다 더 위급한 사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왜 먼저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절대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왔다고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헌재가 제대로 일을 안 함으로써 사실상 저는 무기인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어요. 왜냐 탄핵의 탄핵 우리가 보면 n번째 탄핵 그다음에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대행민국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거 왜 그러죠? 가장 쉬운 문제예요. 뭐냐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거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주술소에도 나옵니다. 주석소에도 나옵니다. 그 대행의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거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풀어야지만 민주당의 나쁜 버릇 언제든 문제가 있으면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그 탄핵 겁박 이게 대한민국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권한 대행을 언제든지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그런 프로세스 가고요. 무엇보다도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다루지 않고 있어요. 저는 대통령 탄핵은 하면 됩니다. 근데 왜 한덕수 관련해서는 이거는 잘 안 하고 있죠? 지금 1월 13일 날 처음 준비기일을 했고요. 2월 5일 날 두 번째 준비기일을 하고요. 그 이후에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늦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짜 탄핵되는 게 맞는지 기각이 되는지 아니면 인용이 되는지 해서 돌아와서 대통령 탄핵은요. 내일 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개월 후에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된다면. 그럼 그때까지의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거는 손은 누가 키우는 거죠? 그거를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그리고 언제든 탄핵될 수 있는 지금의 이 불안정 시스템 속에서 언제든 탄핵될 수 있다고 헌재가 이렇게 사실상 방기하는 게 헌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죠. 오전 11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나섭니다. 어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로는 인간적 도리를 강조하면서 이제 개인 자격의 접견임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인간적인 관계로 간다. 참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싸한 명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다 두 분이 투톱이잖아요. 그러면 투톱이 가면 지도부가 간 거지 지도부가 아닌 분이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다.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지난 계엄에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 있었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서 위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법부에 대한 반발, 사법부에 대한 공격까지 선전선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투톱이 지도부가 대통령을 찾아가서 인사를 한다? 단순하게 인사하는 거면 또 모릅니다. 앞으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인사들이 면회를 갈 텐데 거기서 나오는 그 소위 말하면 옥중 정치, 메시지들이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에게 유포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국가적인 혼란은 과연 생각이나 하는 거냐?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정당, 계엄 옹호정당, 내란 옹호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아픔이 있더라도 직책을 가지고 있는 두 분으로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는 게 맞지 않았냐. 좀 그런 점에서 국가의 안정, 민생의 안정 이것에 더 힘을 싣는 게 진정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서울구치소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좌측이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이고 지금 우측이 조금 전 서울구치소의 모습입니다. 검은색 승합 차량이 보이는데요. 아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탄 차량이 구치소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이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인데 좌우측 모두 서울구치소 앞에 지금 경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견이 존재하는 당이기 때문에 전 그럴 수 있고요. 개인 자격으로 의리로 간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 지도부가 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책임, 그런 어떤 지적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거나 지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우경화돼 있다,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탄핵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또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한데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견을 제시하면 계속 내란입니다. 본인이 뭐 민생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언제든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민생을 얘기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기 있는 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자격으로 인간적인 의리로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고 이 전국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를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란 선전선동을 위해서 뭔가 이 굉장히 혼란을 극대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지금 법적 절차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선택적 무죄 추정 원칙을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들이댑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계엄과 탄핵, 구속과 체포와 구속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지금 진실을 알게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만남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해석되는 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구치소로 들어간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에 나와서 뭐 어떤 발언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것은 대통령의 대화 내용도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네. 이제 지도부는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자꾸 공개하는 건 오히려 사회 혼란을 더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서부지법 사태에 관련해서 폭력적인 상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견에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얘기, 메시지 관련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본인들의 몫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어떤 190석 이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야당이 차분하게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지금 구치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둬놓는 사자처럼 그렇게 창으로 밖에서 찔러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전이면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된 말로 놀아나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옥중 메시지,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지금의 사법 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대선을 위해서 누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의 말에 무게가 힘을 실리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말은 허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에 대비해 국민 변호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 또 20, 30대 청년층이 대상인데 2월 중순이 출범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앞서서 이제 옥중 정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여당의 지도부가요. 물론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대해서 화를 냈었다. 나 파면도 안 당했는데 벌써 여론조사하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거 언론에 나오자마자 여당 지도부가 아직 파면도 안 냈는데 웬 여론조사냐 이러면서 여론조사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옥중 하명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겠다. 좀 어떻게 들리냐 하면요. 우리 지난번에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백골단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순한 맛 백골단 버전 만드는 거 아니냐. 지금 소위 말해서 뭐 우리도 50% 절반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우리가 봤듯이 극우 보수가 지금 보수 집결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인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든지 간에 그것에 맞서는 여론전 그리고 심지어는 향후에 선전선도 불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전례가 없었다라면은 단순하게 정치적 주장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면은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영장 집행을 갖다 막기 위해서 갔을 때 저는 옆에서 피켓팅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그건 의사 표현이니까. 하지만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난 서부지법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선전선동이 아니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선을 타고 있고 조금만 삐끗하면은 이게 정말로 폭력회계에 대한 선전선동으로 흐를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 변호인단 모집이 그냥 단순한 변호인단 서포터즈 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해 주신 부분을 비롯해서요. 당장 장외 여론전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조기 대선 관련해서 하니까 화를 냈다.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당협위원장입니다. 설을 맞이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조기 대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은 굉장히 제대로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민주당처럼 1인이 지시해서 일렬 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 유령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권 그 당원들이 국민들이 얘기하는 걸 받아들여서 지금은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김칫국을 먼저 마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런 측면에서 한 거고요. 저는 자꾸 그 민주당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다 우파고 아스팔트 우파고 그다음에 그건가요? 20, 30대가 마저도 지금 거기에 1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반 이상이 20, 30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폭력 준동자든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폄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 30대가 8년 전에 그 탄핵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삶이 좋아졌나요? 근데 본인들이 직면한 게 뭡니까? 조국의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의 공정을 생각했죠.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 홍콩을 공산화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무력으로 침공한 게 아니고요. 법과 어떻게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홍콩 놀러 가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20, 30대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SNS 검열, 카톡 검열, 그다음에 유튜브 입틀막, 그다음에 여론조사 잘 나오면 고발하고 아니면 법 자체를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법조차 만드는 이런 전체주의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볼 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대통령의 법 적용을 받는데 이재명 대표는 과연 뭐냐? 본인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수많은 거 관련해서 1심 나왔는데 지금 2심 관련해서도 계속 침대 축구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정하지 못하다. 이건 내로남불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 문제점, 반민주적인 민주주의, 민주당의 행태가 문제고요. 길게 봤을 때는 이른바 586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 본인들은 여전히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놓인 위선에 대해서 사람들은 20, 30대는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단순히 극우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설 연휴 동안에 중단됐던 탄핵 심판도 내일부터 재개가 되고요. 윤 대통령도 또 증인들도 출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헌법재판관 일부가 공정성에 위배가 되는 이제 인물들이 있다. 회피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제 의견을 헌재에서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의견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판단 나올 것 같으십니까? 헌법재판소는 다른 재판소와 다릅니다. 제척, 기피, 회피가 네.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소,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다른 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제척, 기피, 회피는 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예.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헌법재판관 당사자의 사건이거나 또는 집친 가족의 사건인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또 제척할 수 있다, 기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또는 직무와 관련된 헌법재판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어떠한 경우도 회피가 안 돼요. 왜? 이것을 회피하기 시작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공정성 얘기하고 편향성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3인, 여야에서 다수당 2명, 소수당 1명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보수와 진보.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수 출신일 수도 있고요. 진보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국회의 다수당이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만큼은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성향 출신의 헌법재판관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또 진보 성향의 재판관 출신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 편향성을 갖다가 얘기하려면 판결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즉 그분이 우리법 연구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보 성향의 판결만 했느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 그 유명한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준 사람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면은 다 편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선동하면 안 됩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뭐 이재명 대표 상에 문상을 갖다 가짜 뉴스였지 않습니까? 또 서부지법 판사가 뭐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다. 그것도 가짜 뉴스였습니다. 또 문영배 재판관이 유엔군 미군에 대해서 비판했다.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북한군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또는 뭐 친분 친소 관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7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동문 아닙니까? 그럼 다 제척하면 되겠네요. 그런 점에서 친소관계, 이념적인 지형성, 과거에 했던 말 앞뒤 자르기, 가짜 뉴스까지 동원해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그런 점에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를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팩트를 근거로 해서 그게 계속 중첩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문영배 대행 본인이 SNS에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 가운데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계선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문영배 권한대행도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은혁 이번에 그렇게 넣고자 하는 그 마은혁 재판관 그분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왜 그렇게 유달리 우리법 연구회가 많을까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민노당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에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를 점거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기소하니까 민주당 당직자는 공소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 기각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당직자들은 자진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하고 대법원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바뀌어서 그 민노당 분들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같은 해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노당 그때 진보 신당 대표의 후원에 가고요. 그다음에 또 모임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뭔가 편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 무리한 가짜 뉴스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 더 문제는 뭐냐? 이분이 저번에 청문회 때 본인이 가장 봤을 때 아쉬운 판결이 뭐냐 했을 때 이 판결을 들었어요. 이 판결을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 저의 지혜가 부족해서 상급심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재판한 거에 대해서 항소심과 대법원이 문제라고 해서 뒤엎었습니다. 번복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본인은 이거 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설득 못했지 나는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대법원 판결마저도 부정하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게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남편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했을 때 그 조사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서 문제를 삼았어요. 당신이 재판하는데 남편이 상대 측에 있다. 그러니까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계선 판사, 당시 판사가 본인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회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있어서 이게 엄중합니까? 아니면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가지고 그 재판이 더 엄중합니까? 문제가 논란이 있으면 회피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해졌다면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정당한 질문, 문제 제기입니다. 짧게 반론을 안 할 수가 예. 없는데요. 우리법연구회가 이적 단체입니까? 반국가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면 안 되는 겁니까? 또 하나 민법판례연구회라고 똑같은 학술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수의 판사들이 민법판례연구회 출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 출신들도 다 뺄까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 뺍니까? 또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단체에 후원금을 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도 뺄까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성향과 친소 관계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의 테두리 안에서 판사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 재척되고 기피되고 회피해야 되는 것들이 매번 헌법재판 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지금 법률에 헌법재판관을 재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거는 당사자와 관련되거나 가족과 관련된 사건 또는 그 헌법재판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는 재척, 기피, 회피를 못하게 한 겁니다. 이런 법을 뻔히 알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나 원내대표, 법률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흔들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과가 나올 경우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면은 절차에도 없고 회피도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 자체는 결국은 헌법재판소 흔들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제가 거죠. 짧게만 1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코드 인사에 어떻게 보면 폐해입니다. 그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 그분이 대법관이 될 어떻게 보면 군번도 아니었습니다. 속대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 당시 그때 우리법 연구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 학회의 어떤 초대 회장을 했죠. 근데 이분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대법원이 14명입니다. 근데 7명이 우리법이나 아니면 후신이라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 학회 사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9명 중에 5명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법 연구의 전체 3%, 3,200명 중에 3%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합해봤자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신다고 한다면 그 정도 비율에 맞게 하시면 돼요. 다양성보다도 과다하게 어떻게 보면 대표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고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정협의체에 나와라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그에 대해서 진심이라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 국정협의체 제대로 좀 바로 가동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추경의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하는 듯해서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민주당이 국정협의체에서 나온 적이 없잖아요. 국정협의체에 있는데 국정협의체에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건 과연 무슨 얘기냐. 마치 민주당이 민생을 거부하는 듯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소위 실무회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추경하자고 주장한 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건 국민의힘이에요. 그럼 이제 와서 추경하자로 그러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보호무역, 관세 장벽 이걸 노고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에요.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SK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씨름 종목만 했었는데 이제는 수영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그만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내수 시장 확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수출에 대한 전략 뿐만이 아니라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고민도 다 같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머리를 갖다가 맞대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고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정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머리를 당장 맞대는 게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국민들의 요구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추경에 대한 국정협의체도 그렇고요. 앞서 언급해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에 대해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초당적인 대응을 하자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좋은 말씀 항상 하십니다. 실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을 하시고 요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비해 가지고 입장이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의심을 한번 해보겠지만 그래도 잘하자는 뜻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당연히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야겠죠. 근데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4조 1,000억 원 관련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게 아니라 여야 합의가 된 예산마저도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지역 예산 본인이 생각할 때 한 2조 정도 생각했는데 지역 화폐 예산 관련해서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수가 틀려가지고 최초로 어떻게 보면 감액 예산을 그렇게 한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 여야가 합의된
어떤 지난해 삭감된 예산부터 복원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추경 관련해서 뭐 AI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부분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움직임을 보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반도체법에 대한 어떤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과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어떤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물론은 주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실용주의에 대해서, 이 행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시기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클릭 행보, 지금 저희 화면도 나가고 있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이 소신은 당연히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본인만의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정책이 있고 그런 정책과 소신이 없다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때와 시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설 민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정치 안정에 대한 희구, 그래서 정치와 경제의 빠른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정치인이 아무리 소신이 있더라도 무역과 수출의 경제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당장 무엇보다도 성장의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고요. 정당 정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정책을 수행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는 게, 그것이 조변석계라고 비판을 받던, 왜 이렇게 자꾸 입장이 바뀌냐라고 비판을 받던 소신은 가지고 있대. 그리고 그것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의 덕목이다. 지금 반도체법 때문에 뭐 주 52시간 예외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D급 못 만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시간 예외가 만약에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그것조차도 전향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고민할 만큼 국민들의 경제 불안에 대한, 또 경제 성장에 대한 희구, 안정에 대한 희구,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설사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욕을 먹는 거는 충분히 감내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부분, 이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은 하시겠지만 상황이 바뀐 건 본인이 대통령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바뀐 거죠. 아니 그렇게 필요하다면 왜 지금 아니고 작년에는 못합니까?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52시간 예외 적용해 달라는 거 재계나 우리가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바뀐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 지금 얘기했다가 또 본인한테 유불리에 따져가지고 불리하다 싶으면, 유리하다 싶으면 지금의 얘기를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무게에 신빙성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죠.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일본에 대해서 주창과 토착 외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본 되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본인의 어떤 입장 변화를 상황이 바뀌었다고 호도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대통령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다.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사회 시리즈 본인의 시그너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번 대선 때 그거 쏙 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강령으로 넣었어요. 근데 이번엔 또 뺍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 위원장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의 무게, 신뢰입니다. 근데 그게 말을 논리적으로 아니면 빠르게 적게 한다, 그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삶의 무게 속에서, 이력 속에서 말의 무게가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강조했는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3월에는 이준석 의원의 정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의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 파급력, 파괴력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이준석 의원이 이번 대선에 출마할 거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완주를 할 거냐 이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출마를 하긴 하는데 왜 지금이냐라고 하는 거죠. 좀 그런 점은 지금 개혁신당이 굉장한 내용을 앓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그 내용 사태를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좀 대선 지형으로 바꿔가면 대선 후보가 되게 되면 공식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당권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의 어떤 부분을 노리고 지금 조기에 대선 출마를 시사한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점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저는 뭐 이런 젊은 정치인들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문제라고 봐요. 보수 쪽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진보 쪽에서도 이런 젊고 새롭게 도전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도전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발언의 시점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준석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이 예전에는 도전, 그다음 기득권 타파, 뭔가 신선한 느낌의 어떤 상징 자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당내 내용을 거쳐서 봤을 때 누구보다도 봤을 때는 굉장히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황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문제마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데 국민을 대상으로 나를 뽑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이준석 의원의 그런 발랄함, 재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시대에 대한 어떤 규정이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볼 때는 과거 세력과는 뭐 절연을 하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준석 의원이 잘했던 게 세대 포이론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진영이 고착화되어 있는데 또 뭔가 갈라치기보다는 세대 통합, 세대 교체보다는 세대 화합 이런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본인은 퍼스트 펭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깃발 들고 한 데서 우르르 따라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준석 의원께서 이제까지 손학규, 안철수, 윤석열, 허은하 이분들과 같이 정치하다가 결말이 다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 본인이 굉장히 깃발을 들고 빨리 달려갔기 때문에 빚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전은 응원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훈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